알면 당신도 법테라. 법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아나운서 김효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법 하나의 추억과 법 하나의 사랑과 법 하나의 쓸쓸함을 이해하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법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법이여. 법전이 곁에 있어도 나는 법안이 그립다. 늘 법률이 그리운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신명과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져왔는데 전 팀장 시는 뭐예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네. 그대가 그립다. 저희 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이 시가. 류시화 시인의 네. 시입니다. 아, 유시화 시인께서 들으면 펄쩍 뛰시겠네. 아니 뭐 이미 전 아. 법이 사람이나 이제 진배 없는 그런 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시를 골라봤고요. 그런데 이제 뭐 별 대신에 법을 넣으니까 예.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이게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법 하나의 시. 아,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왜 꼭 읽을 때 심장은 호흡을. 법 하나의 추억과 법 하나의 사랑과 그 호흡이 너무 웃겨요. 호흡이 재밌어요. 법은 뭘 이렇게 연결시켜도 네. 재밌네. 네. 연결시킬 때까지만 재밌습니다. 그러네, 직접 예. 가면은 골치 머리 아픕니다. 아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법이랑 그냥 노닥노닥 하자고요. 맞아요. 예. 자, 오늘 법태랑 주제 뭐죠? 앞으로 지구는 둥글죠. 네. 법도 이 사람 사는 세상도 점점 예.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점점 나아지는 거 맞죠, 우리? 네. 이 진심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 아무튼 오늘 주제는 선진 노동, 예. 선진 고용 앞으로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달라지고 좋아지고 전진하고 있는 노동고용법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네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법률안은 뭡니까? 네, 오늘 주제에 네. 맞는 첫 번째 법은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인데요. 아우,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그러네. 법태랑 19회차인데 아하. 아직도 이 긴 이름 제목에서 아하. 참 이 법명을 네. 함부로 줄일 수는 없고요. 네.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옆에 약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약칭으로 약속된 명칭으로 불러줘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법은 약칭으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발의된 법안이 60개가 넘거든요. 네, 말씀대로 이제 60개가 넘는 그런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11월 가결되었음을 국회에 통과된 육아휴직에 관한 법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 좋아요. 현행법상 육아휴직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 육아휴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우리 놀면 돈을 못 버니까. 그치, 프리랜서니까 보장을 못 받으니까 네. 별로 관심은 없는데 1년 찍어보죠. 맞아. 아, 진짜. 맞아요, 맞았어요. 이런 거 왜 잘 맞히는 거야? 네, 육아휴직은 1년이고요. 네. 아내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 전후 네. 휴가는 딱 열흘입니다. 아,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1년. 근데 그럼 전 팀장은 제대로 쓰셨어요? 전 팀장은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저는 아직 안 썼어요. 네, 못 썼어요. 제 회사에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빠질 수가 없는 상황.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제가 이혼 사건 하다 보니까 네. 100일이 좀 지난 아기였는데 예. 남자가 예. 아니 아이 보는 거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네. 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보겠다라고 해서 아,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이혼 소송하는 내내 자, 이거 반전 있겠네. 아이를 열심히 돌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내가 예. 원래 여자들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면 특히나 예. 양육권 꼭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와, 남편이 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예. 이유식도 너무 잘 만들고. 예? 그래서 남편이 육아휴직 쓰고 예. 양육권까지 다 이렇게 갖는 걸로 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요즘에는 변했네요, 많이 진짜. 변했어. 예. 진짜 예전에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 아직까지도 예. 좀 쓰는데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2019년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16만 명인데 그중 남자가 19.9%. 물론 예전보다 많이 늘었지만 5명에 1명꼴밖에 안 됩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2019년 출생아를 둔 남자 그 육아휴직 대상자 21만 7천 명 가운데 실제 휴직자는 4천 명에 불과해서 네. 이거는 더 심각해요.
심각하죠.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아하. 아무래도 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뭐 급여가 똑같이 나온다. 그럼 다 쓰는데 돈이 주니까 그렇죠. 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에서 뭐 얼마 이렇게 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면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독방 육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좀 있으면은 조금은 좀 더 함께하는 공동 육아라는 말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아내들이 보통 이제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그 12개월을 네. 그 육아휴직을 딱 한 번 분할해서 쓸 수 있었는데 네. 이 개정안을 보면은 2회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한 번 분할하면 6개월 쉬고 나머지 6개월을 나중에 쓸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2회로 늘렸으니까 4개월씩 3번에 나눠서 육아휴식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맞벌이 부모들한테 엄청 유용한데요. 그러네. 뭐 4개월씩 나눠 쓰는 것도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계획되는 대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어떤 방향으로 네. 나갔으면 좋겠다. 좀 목소리를 좀 더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안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대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으면서 서로가 짐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조금이라도 서로가 걱정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여기다 네. 더불어서 이제는 일가정을 네. 겸해하는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법들도 계속 앞으로 통과가 될 예정이니까 네네네. 아직 좀 실망하긴 이르고 조금만 더 힘내서 아이들 육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임신 중 휴가도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90일, 출산 전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임신 중에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곧 법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가 직장을 잘 다니면서도 아이를 아주 훌륭하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선진 노동, 선진 고용, 앞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법태랑 주제에 딱 맞는 법의 달인 이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이번엔 경기도 부천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몰료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었고 탈북한 지 오래돼 이미 정부의 탈북민 관리 대상에서 빠진 데다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의 수가 어느덧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는 경력자를 많이 보더라고요.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 북한에서 살다 왔으니까 경력이 없는 거예요. 산재는 보통 입으면 사망 내지는 중상입니다. 평생 불구를 가져가요. 산재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 청이 하나 생긴다. 탈북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적이지 않아요. 공공기관에 뭐 한 3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하고 영등포가 13년 동안이나 애정하고 있는 친절한 영주씨, 김영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의원님은 늘 뭐 진짜 친절한 영주 씨라는 별명처럼 네. 어쩌면 좀 반갑고요. 네. 좀 가까운 느낌이 있고 네. 항상 또 웃는 눈이시고. 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한 영주 씨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친절해 보이십니다. 네. 예. 요즘 근황 좀 일단 여쭤볼게요. 아, 요즘에요? 네. 5월이 정말 장미의 계절. 그렇죠. 모든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계절. 그렇게 좋은 계절인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우울해하시니까 요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에 5월 장미도 못 보고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런데 예, 의원님 네. 무려 사선의 네. 중진 의원이신데 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비결이 따로 네.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영등포에 정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88년도부터 영등포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누구보다 알아서 그러는지 예. 이웃 언니같이 누나같이 그러니까 친근하다니까요. 친근하게 네. 그렇게 가깝게 가서 그러는지 주민들께서 네. 사선했다 다선이다 이런 느낌 안 주시고 아 그래 아직도 일할 만해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셔서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네, 이렇게 눈높이가 느끼고. 우리랑 똑같다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저도 지금 잠시 옆에 앉았지만 예. 편안한 기운이 느껴져서 참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법대랑에서 뒷조사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실수예요, 일명. 참 우리 의원님 이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특히나 이제 최초의 농구 선수 아. 출신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그 농구 선수 하시다가 네. 어떻게 정치권까지 오시게 됐는지 사실은 뭐 길게 들으면 좋겠지만 네. 짧게. 그 여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농구 선수 출신의 최초 국회의원 맞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농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업팀까지 갔고 은행을 가서 은퇴하고 은행원 생활을 자연히 하다 보니까 농구 선수 경력 받아서 갔으면 약간 경력직인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갓 들어온 남자 행원보다 제가 월급이 적은 걸 알았어요. 아, 경력직인데. 네. 그래서 그러다 우연히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노동교육을 가서 보니까 야 우리 여자들이 여행원제도 따로 있고 남행원제도 따로 있고 승진도 못하고 이런 쪽에 이제 제가 발을 담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알게 되셨네. 그렇죠. 노조 하다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고 남녀 고용 평등법 만드는데 뛰어들어서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라. 그러다 보니까 농구 선수 최초의 국회의원, 사무직 여성 노조 중에 최초. 좀 궁금한 거. 네. 혹시 농구를 하십니까 가끔? 최근에는 해본 적은 없고요. 네. 몇 년 전에 우연한 행사에 갔는데 10년 만에 농구볼을 주면서 한번 슛을 쏘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후리 들어섰는데 링도 안 맞아서 볼 밑에 가서 백슛 이거 전문가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해서 기술 발휘는 한 적은 있었어요. 백스슛은 그렇죠. 그건 근데 아무나 농구를 하고 못하죠. 싶은데 정말 국회의원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근력도 줄고 하면 이제 날아가는 아니요, 지금 근육은 안 줄었습니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힘 갖고 농구하면 여성이나 힘 없는 사람 농구 못해. 이거는 다 스냅하고 이제 기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원님 실례를 좀 무릅쓰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거 조금 외람된 질문. 요즘에 이제 좋은 말로는 걸크러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영등포 주먹으로 통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먹으로 표 얻으신 거예요? 아니겠죠. 영주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이름이 영주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주먹이에요? 정말 주민들한테는 아까 친절한 영주 씨 같이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는 상임위에 싸워야 되고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하면은 끝장을 본다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은 주먹을 휘두를 만큼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집요하니까 영등포 주먹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주먹이 좀 좋습니다. 정의로운 주먹. 그렇죠. 이제 네. 어쨌든 평생 또 노동자 여성 권익을 위해서 네. 사실은 살아오시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외통이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끝장을 보시는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뭔가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넘어오신 건지 아니면 이 외통위로 옮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우리 당에 이번에 이제 젊은 세대 교체를 하면서 초선 의원들한테 우선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가고 싶은 다 상임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밀린 것도 있지만 외교하고 북한 문제, 통일 문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진 의원으로서 또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정부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탈북 문제, 거기서도 소외되는 문제, 외통위도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그 두 번째 순으로 매겨.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답변해 주셨어요. 보통 이런 거를 약간 포장해서 저는 말씀하실 만도 한데. 돌직구.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외통위와 관련된 법안을 다수 내셨어요. 네. 통과된 법안 중에 여권법을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이제 내용을 네. 많이 다루셨는데 점자 여권이라는 게 있고 그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된 것도 아는데 네. 또 어떤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건지. 네. 정치인은 그 굉장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가 개선되지 않은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입법기관의 본연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 할 때도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 안 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점자 컴퓨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들으면서 하는 업무용, 그리고 지체 장애자들이 휠체어 이런 걸 해서 제가 장애인공단의 예산을 배로 늘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많이 늘었는데 그 외통위로 와서 보니까 그 점자 여권이라는 것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해외를 나가든가 이제 우리 여권이 필요할 때 보면은 점자로 여권을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장애 등급이 폐지되긴 했는데 여권법에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직도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권에는. 네, 그래서 그 장애 등급을 없애는 그 점자를 내서 왜냐하면 장애가 1급, 2급 있는 사람 점자 여권을 안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자 여권도 등급을 없애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평등하게 여권 발급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장애 등급을 삭제하는 게 원칙. 그러네요. 네,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노동, 선진고용 앞으로 노동고용법에 대한 법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법안부터 알아보죠. 네. 우와. 네, 제가 이제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요. 김영주 의원의 선진노동, 선진고용 앞으로 첫 번째 법안은요. 산업재해 싹부터 싹둑 산업안전보건청법입니다. 아, 예. 산업보건청 어떤 내용이죠? 그 쉽게 말하면요. 산재 전담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이제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그 17대 국회 시작할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산재는 보통 입으면 사망 내지는 중상입니다. 평생 불구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서 노동부 장관 시절에 산재 전담 국장을 외부 그 이제 개방직으로 공무원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거는 그 본인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아무나 이렇게 그래서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산재 전담 변호사 겸 의사를 제가 개방직으로 뽑은 적이 있을 정도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전담하는 국이나 근로감독관들이 그 순환보직이에요.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근로감독관들은 그걸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갔으면 빨리 그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산재나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게 2,000명 정도가 지금 됩니다. 꽤 지금. 많으시네. 그리고 산업재해로 그 여러 가지 경제 손실을 입는 게 27조 원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해야 되겠다 장관 때부터 했고 21대 국회 제일 먼저 이거를 제출한 이유도 산업 그 보건청에서 예방 그리고 교육, 훈련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그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노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도 해야 되고 환노위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당에서 요새 산재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상반기 내에 합의는 하되 2023년 시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현장 목소리 들어보면 그동안도 뭐 담당 기관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담당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의와 진심이 없는 거다 뭐 이런 볼멘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업보건청이 들어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또 홍보. 왜냐하면 산재를 지금도 사업주가 승인을 해줘야 산재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장관 들어가자마자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게 이걸 바꿔놨어요. 내가 이건 산재를 받았다. 그런 그 입증을 사업주하고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이제 신청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재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쫙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본인들이 이건 아니다 기다를 본인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되는군요. 소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게 그 아무리 내가 산업재해를 당했어도 사망을 했어도 유가족이 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이거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됐습니다. 신청조차도 그게 바뀌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한 명이 그 이렇게 다니면서 노동자를 한 3,000명에 4,000명을 전담을 해요. 그러니까 다 형식적인 거죠. 안 되지. 그리고 근로감독관들이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이 산업안전보건청이 생기면 그 자체 내에서 승진을 하니까 승진이 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를 뽑을 수 있고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면 이거는 정말 산재다. 그러면 산재 판단에 대해서 직접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걸 하려면은 의사 진단서에 산업 그 모든 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 안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선진국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산재가 거의 70~80%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산업안전 훈련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전문 컨트롤 타워를 딱 세워서 그렇습니다.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원스톱으로 너무 잘하세요. 쫙 그냥 일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산업안전보건청 약간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돼서 미리 예방을 하자. 그래서 아예 산업재해 상황을 줄이자. 이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 전담 이러면은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재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청이 하나 생긴다. 이번에 질병센터가 청으로 갔듯이 그렇듯이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결정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질병본부 생각하면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이명이 있거든요. 인연을 많이 껴가지고 좀. 근데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요. 이렇게 또 한번 웃고 가네요.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안은요? 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새터민의 3 업그레이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3법입니다. 이거 역시 고용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4만 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직장을 갖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8,000분 정도 되네. 네, 근데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40%가 나는 좀 독립하고 싶다. 이러는데 이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나 정부가 있어도 주로 전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도 좀 하고 그 2011년부터 교육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선언적으로 돼 있지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정부가 공공기관에 뭐 한 3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야당에서 좀 반대를 하셔서 이게 이제 그 계류되어 있는데
그 야당 의원님들도 여기 공감은 하셔요. 그러니까 3법이잖아요. 네. 법안이 3가지인 거죠? 네. 예,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제가 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의무가 돼 있는데 안 하고 네네, 벌금을 네네, 내듯이 네네.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예. 또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 혜택을 좀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고 네. 이거를 되면 대통령령으로 예. 일정 비율 이상을 네.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가는 거네요. 네. 탈북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적이지 않아요. 정부가 이제 한마디로 책임져라. 네네네. 대한민국 품으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이들한테 좀 직장도 제공해주고 훈련 또 언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 보완하자는 뜻이죠. 예, 예. 네. 제가 그 실제로 그 통일부 산하에는 네. 남북 하나재단이 네. 이제 하나원이나 네네. 여기 계신 분들 세터맨들 교육을 하고 네.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탈북했을 때 예. 일시로 보호하거나 교육시키는 그러니까요. 기간, 네 그런 기관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사투리 교정 교육을 네. 제가 했거든요. 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북한 사투리는 네. 한국에 와서 직업을 찾을 때 네. 물론 이제 사투리라는 게 다 나쁘진 않지만 북한 사투리를 들으면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가서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었죠. 피부로 느끼고 그분들의 그 들으셨겠네요. 사례담 발표하는 그런 데에다가 네. 제가 사회를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도 선출직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한 지금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또 합의가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이, 대한민국 괜찮나요? 국회에 네. 탈북하신 분도 예.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 공공기관은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무원도 공공기관인데 네네. 정부 그 네네. 행정부처의 예. 산하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죠. 예,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자, 가장 어렵고 힘든 취약 계층 그들의 삶을 끌어올려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앞으로 돌주먹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요즘은요, 코로나로 인한 이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은데 네. 관련해서 입법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그 네. 특히 영등포가 예. 이 오래전부터 도심이 발달된 데예요. 네네. 일제시대부터. 아마 서울역보다 영등포역이 먼저 열렸다는 건 모르실 거예요. 영등포가 옛날에 영등포 군수물자나 일제시대 때 그걸 만들기 위한 공장이 굉장히 많아서 중공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도 많고 전통시장도 많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법이라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문제 이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네네. 그런 법은 제가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다선하셨고 네. 지금 뭐 여러 후배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여성 정치인들이 우리 국회에서 좀 그 비율로 따지면 좀 적다라고 봐야겠죠. 이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서 좀 내가 앞장서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일 있으세요? 예, 현재 21대 국회에서 네. 지금 김상희 부의장하고 저하고가 제일 다선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전에 이미경 의원님이나 네네. 추미애 전 장관 5선도 있고 그랬는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제가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21대 국회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19대까지는 여야 의원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같이 현안 갖고는 목소리도 같이 내고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20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걸 절차를 겪다 보니까 지금 당대당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정치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지만 특히 여성들은 정치 훈련이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지역 색깔이 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성 선배들이 나서서 비례대표는 지역구를 나가게 해주고 전문직에서 활동하는 그 전문직들은 저는 여성도 청년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청년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선배 의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괜히 그냥 후배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오세요. 굉장히 정치 뭔가 꿈이 있어요? 아유, 오시면 좋습니다. 덩치 빼고 그냥 후배. 그냥 후배. 정치 꿈이 있는 싶어가지고. 저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KBS 출신이잖아요. 방송국은 다르지만 KSM 있을 때 저는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이럴 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좀 이제 하나의 그 목표가 같으면 이런 그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 뭐 당은 다르고 이럴 수 있지만 생각을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제 법에 가급적이면 같이 동참해달라고 법안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하고 다른 당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내용이 좋으면 제가 같이 공동 발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소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다선들 좀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제는 후배들한테 자리 좀 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김영주 의원님 뵈니까 경륜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해요. 다선은 또 다선으로서의 역할이 있구나. 정말 또 오랜 세월 동안 후배들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구나, 책임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저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한 번 뭘 하면은 끝까지 파고 끝장을 본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 몇 선까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다선 의원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작게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 20대 노인이 있듯이 60대 청년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 임기를 부여해 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났을 때 아직 할 일이 더 있다. 그러면은 다선 의원으로서 저는 정치인의 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 호랑이 가죽을 남기듯이 정치인 이름을 남겨야 된다. 아까 서남권이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 도심이 개발된다 보면 낙후되잖아요. 영등포 여기 아직도 쪽방촌이 있고 성매매업소가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기로 이제 발표도 했고 지금 이제 착착 진행되는데 서남권은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로에 세종, 아니 하나도 없어요. 세종문화회관 있죠? 강남에 예술의 전당 있죠? 서남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기 신도리. KBS 뭐 이 신도리 이런 거 말고 정부나 그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한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공연장. 거기에 우리 영등포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유치했습니다. 짓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제 공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터 하나. 제가 촬영 갔었거든요. 보셨어요? 촬영 갔었어요, 제가. 오, 언제 영등포 오시면서 연락도 안 하셨네요. 촬영 갔어요, 그렇게. 서울시에 제가 먼저 2024년이 이게 완공되는데 그렇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선 의원으로 격려, 초선 의원으로 열정, 이게 정치권의 역동적인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르듯이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계속 하시겠다. 영등포에서 또 다 하시고 나면 그다음 또 가실 때가 있으세요. 경북 영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영주 부석사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후배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만큼 뭔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든든하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성 의원이라는 게 타이틀이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분의 어떤 진짜 호랑이 같이 든든한 우리의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정말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잘 나와주셨습니다. 모쪼록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여성을 위한 또 영등포를 위한 든든한 주먹이 돼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세상에는 정말 궁금할 법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분쟁이 좀 없어야 좋은 세상인데 갈수록 많아집니다. 저는 분쟁이 좀 많아지고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한 거겠죠? 좀 진심이에요. 신변은 좋겠어요. 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을 말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예. 뭐. 오늘도 준비한 사연은 재밌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관련 분쟁입니다. 예,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 출발해보죠. 이마 하면 우리 6 식구 충분히 살겄지? 작은 방마다 베란다 다 있네. 자기는 정말 센스가 짱이다. 아뭐 내가 누구고? 아유, 다 큰 아그들이 넷인데 베란다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거나. 세상에 아가가 넷이랄거요. 아이고 대단하대. 우리 집에 애국자가 들어왔대. 그거 참. 얘들아 나와봐. 아주머니께 인사해야지. 우가, 진아, 미나 그리고 후남이 얼른 나온나. 내 미친다. 이 개판 아이가. 아니 계약서 쓸 때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이거 이대로 이사 안 되고 계약서 다시 쓰시래. 어머, 신재 아주머니. 얘들 똥오줌 다 가리고 걱정하실 거 전혀 없거든요. 아이고 마 우리 아가들은 엄청 조신해가 전에 살던 집 주인도 감탄할 정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걔가 사람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이렇게는 새 못 지니까 계약서 다시 쓰시래. 부부는 임대인이 펄펄 뛰자 어쩔 수 없이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 복구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년이 다 돼갈 때쯤 다시 이사 계획을 하게 됐는데요. 반려견 문제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맙니다. 와 이게 집이가 그 봐라 내 계약서 다시 쓰기를 정말 잘했구만. 장판이고 백지고 아이고 마 집이 아주 개판이구만 개판. 이거 다 원상복구하고 가래. 이게 벽지며 장판이 싸구려라. 애들이 아무리 순해도 배견하질 않더라고요. 못 살아 정말. 싸구려. 이봐라 이게 실크. 네 실크 아나 실크. 장판? 이게 내 친환경으로다가 신경 써서 깔아놓은 건데. 아이고 알았고 예 걱정 마이소. 짐 빼면서 이 벽지와 장판 다 바꿔놓고 갈 테니까네 내달 1일 이사할까 예 보증금 확실하게 준비하이소. 아이고 마 걱정도 팔자래. 제대로 해놓기는 하그래 알겠나. 벽지와 장판 손상에 대해 보수를 약속한 부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집주인은 다시 찾아와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내 쌈마 생각해고 또 생각해보니까 걔가 있잖아 걔가 진드기 그 어마무시하게 많을 끼야. 응? 내 깜빡하고 그거를 말 안 했지 뭐야. 어머 신재 아줌마 무슨 찐득이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 있어요? 있으면 찾아봐. 아이고 마 진드기가 숨어있지 나와 있겠나. 그리고 이 집이 원래 향기롭던 집인데 개 냄새가 억수리 꾸리꾸리 난다 안 하나. 응? 잘 맡아보래. 보이소 지금 이 냄새는 아주 많이 그 발에서 남는 발꼬랑내 아닙니까? 우리 아그들은 한 달에 2번씩 목욕을 하고 죄다 산책하면서 똥오줌 싸는 아들이라 예 집에서는 절대로 안 쌉니다. 아이고 뭐 안에서 쌌는지 밖에서 쌌는지 그걸 누가 아나. 그건 귀신도 모른대. 네 세 사람들이 하니까 홈클리닝 그것 좀 하고 가라. 홈클리닝이요? 참나. 이것 보세요 신재 아줌마. 이거 아니지. 그렇게 못해 우리. 뭔 한다고? 네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모르나? 내는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로 줄 수가 없대. 내일 나가고 싶으면 제대로 해놓으래 알겠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봐라 소송 준비하래. 내도 이렇게까지는 못한다고. 우리 자기 파이팅. 잘 싸우자.
역할 분담이 이게 맞네. 아니 언젠가부터 아이를 시키더니 아이의 성이 여자아이로 바뀌더니 이제는 어른 여자 역할까지. 컸네요. 그게 두 분이 워낙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제가 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아니 제가 집에서 이거 연습을 하는데 남편을 꼭 전민기 팀장이 하는 걸 시켜요. 자, 이번 사연 보니까 좀 아리송하네요. 네. 이 원상복구 의무라는 게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좀 집주인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반려견의 냄새까지 야, 다 없애라.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제 심합니다. 반려견 키워봤지만 홈클리닝까지 요구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삿짐 관련 문제 하면서 이 부분 잠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원상복구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네네. 원 상태로 이렇게 복구를 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의무가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원상 복구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해줘야 되냐? 네. 요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냄새가 물론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냄새가 안 나는데도 이게 개가 있었으니까 집주인이 뭐 홈클리닝 해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는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요. 이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해서 타인의 생활에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이런 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 이 수인 한도 자체를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냄새 같은 경우는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걸 또 특정할 수도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홈클리닝까지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 홈클리닝이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을 반드시 요구해서 이 냄새를 빼라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주장 같고 예. 다만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중개업자가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냄새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진드기 같은 경우 그게 뭐 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방을 해놓고 가라. 이게 좀 억지 주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홈클리닝 비용 안 내겠다고 이 보증금을 전체를 안 주는 경우에 이거 어떡해. 세입자가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홈클리닝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뭐 그런 것만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을 좀 명백하게 남겨두고 합리적인 선에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해주고 나가는 게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현명한 방법은. 자,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를 대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건 전혀 없습니까? 이게 사회 통념상, 네, 사회 통념상. 통념상이라고 하는데 네.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될 것이었으면은 뭐 사용을 개시할 상태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월 마모, 세월 일상생활 마모라고 할 정도면은 그냥 반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세입자의 책임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시에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계약서 작성할 때 못질 금지 그리고 벽과 바닥에 낙서 금지, 흠집 이렇게 발생했으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이런 의무는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집주인 같은 경우라면은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놓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이게 통상적인 손상 마모 이것도 굉장히 규정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무역도 아니고.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이 발표한 예.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에 따르면은 핀이나 압정 같은 작은 구멍 자국 이 정도는 굉장히 일상생활 마모라고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누수 이렇게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뭐 벽지가 완전 손상이 됐다. 이런 거는 세입자의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세입자의 흡연으로 인해서 뭐 벽이 변색됐다거나 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바닥이 흠집이 났다. 네. 이 정도는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말이죠. 어쨌거나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보증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사실 보증금 전액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자신이 청구하겠다 하는 손해배상 비용 정도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줄 경우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 뭐 막무가내로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주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집을 이사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집을 만약에 먼저 빼게 되더라도 이
집의 우선순위, 그 임대차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요. 주민등록을 아예 옮기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넘어가는 경우? 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아예 또 임차인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배당까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거는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요게 지금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연처럼 집주인이 아예 그냥 특약을 정해놓자라고 해서 특약을 통해서라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거부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또는 반려묘 뭐 안 키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몰래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뭐 안 된다라는 집은 아예 그냥 그 집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중에 샀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세입자로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뭐 원상복구 의무 기준이 또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또 주인과도 잘 관계 맺으면 굉장히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또 많이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분을 만나야 돼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 관계니까.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좋은 세입자가 될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정말 이거는 법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법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또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태랑이 여러분들의 권리 꼼꼼하게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쭉. 네, 뭐 그건데 저는 집에서라도 오롯이 전민기의 권리를 좀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집 밖으로 나오시면 법태랑과 함께 여러분의 법적 권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